대한민국 정상화 포럼에서 7개 세션 걸쳐서 거의 전 분야의 우리 대한민국 문제들을 잘 다루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국책자문위원회는 또한 이제 분과는 각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한 25개 분과위원회하고 또 아까 이제 나왔던 뭐 4차 산업혁명 시대나 또 기후 에너지 문제라든지 이런 그 좀 특별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도 7개 정도 만들어서 지금 정책 활동들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 대한민국 정상화 포럼의 정책 발표에 맞춰서 그동안 국책자문위원회가 해왔던 정책 활동들 중에 일부를 이렇게 함께 소개하면서 앞으로 이제 이 정책 네트워크가 손을 잡고 힘을 합쳐 나가야 됩니다.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 중앙선대위가 이제 꾸려질 테고 거기에는 정책 파트도 별도로 설치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양한 오늘 참여한 분들을 포함해서 또 우리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 참 내로라 할 만한 그런 전문가 정책 전문가들이 참여를 해서 만들어냅니다만은 이런 이제 이 컨퍼런스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수준을 높여갈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믿기 때문에 오늘의 이 컨퍼런스가 대단히 의미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 국책자문위원회는 참여하신 분들만 우선 아주 간략하게 한 3분씩만 말씀을 아주 요약해서 뭐 현황이나 문제점 이런 거는 다 그냥 생략해 주시고 어떤 정책 대안으로 또 어떤 비전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지 요 위주로 간략하게 한 3분 정도씩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미래비전 특별위원회 우리 정국헌 위원장님께서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료는 갖고 계신 제일 뒷부분인데요. 342페이지부터 아니 340페이지부터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네, 방금 소개받은 정국헌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처음 의뢰받은 게 한 2주쯤 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제가 이걸 완성했기 때문에 지금 발전부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조금 어떤 변화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하여간 그 당시에 제가 소위 말해서 백지 상태에서 이걸 만들었기 때문에 이거 자체 내용이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 하여간 업앤다운으로 저희가 만들었는데 제가 기본적으로 출발점은 타블라라자라고 해서 그냥 백지 상태에서 만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반영이 될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생각하는 관점에서 여태까지 보게 될 때 이것이 앞으로 이제 국민의힘의 슬로건이라든지 이런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슬로건을 만든 것은 여기서도 이제 글에 나옵니다만 내용에 보시면 여러 가지 제가 구상을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결국 청년 시대가 오늘 아까 계속 공약 앞에 세부적인 공약들에서 많이 말씀이 나왔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공정이니 상식이 여러 가지 얘기가 수없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은 수단과 방법에 관한 얘기고 결국 최종적으로는 뭐게 되냐면 모든 세대에 대해서
꿈을 가질 수 있는 것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봤습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비단 2030 세대뿐만 아니라 70대, 50대, 60대 각자 다 나름대로 세대별로 각자의 다 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가장 잘못한 것이 뭐냐면 그 모든 세대가 갖고 있는 꿈, 자기가 생각하고 앞으로 뭘 하고 싶다든가 이런 꿈에 대해서 이것을 완전히 좌절시켜 버렸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던 것은 뭐냐면 그 슬로건으로 택했던 것이 바로 누구나 꿈꿀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누구나 어떤 세대를 다 떠나서 다 독립적으로 다 꿈꿀 수 있는 것 자체 가능성을 줄 수 있는 세대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앞으로 이것이 그 차기 정부의 이 슬로건 어떤 뭐 공약이라든가 이런 것에 약간 제가 좀 기여를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얘기 상당히 많은데 제가 수없이 많이 생각해봤는데 가장 결론을 하게 되면 꿈입니다. 결국 미래에 관한 얘기인데 그것이 좌절된 상태에서 앞으로 희망을 준다는 의미에서 뭐 누구나 꿈꿀 수 있는 나라가 제일 좋은 것 같고 이런 그 저 슬로건을 이제 구체화한 것이 바로 이제 그 한 3개 정도 제가 잡았는데 여기서 말씀드렸듯이 공정정부, 자유정부, 복지정부 이래서 3개 정도를 이제 구체화한 형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3개 정도가 이제 그 서브 슬로건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정 비전이라고 해서 앞으로의 청사진은 그 뭐 이건 뭐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습니다만 그 어떤 정권이 추구하는 미래를 제시하는 것인데 첫 번째 뭐냐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넉넉한 나라가 되어야 될 것 같다. 이게 첫 번째 그 제가 올렸던 거고 두 번째 이제 올바른 나라는 뭐냐면 공정과 정의를 추구하는 나라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세 번째 튼튼한 나라 이 외교와 안보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살만한 나라 이 복지에 관한 얘기고 그 다음에 풍성한 나라 이 문화에 관한 얘기로 국정 비전을 한 제가 한 5개 정도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 지표 이제 과제를 말씀드리는데 앞서서 아까 계속 공약 아주 세부적인 공약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셨는데 이런 공약들이 합쳐져서 이제 국정 과제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제가 백지 상태에서 만들다 보니까 제 생각해서 한 7개 정도를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뭐 맞을 수도 있고 후에 이제 조정이 가능한 얘기인데 첫 번째 뭐냐면 반칙 없는 공정한 사회 만들기가 제가 하나 생각해 드리고 뭐 사회적이라든가 기획일정 뭐 기타 등등이고 번째가 뭐냐면 미래가 보장된 사회 뭐 저출산 고령화라든가 아까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양을 넘어 질적인 경제 성장 그래서 뭐 4차 산업혁명이라든가 기타 뭐 세제 개혁이라든가 기타 등등 이런 세계 그 경제에 관련된 얘기가 들어간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네 번째는 대한민국 중심의 안보와 국제관계를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좀 한반도 통일이라든가 이런 그 좀 불필요한 거에 많이 좀 치중하다 보니까 정작 그 가장 우리의 주인이 그 대한민국 안보에 대해서 대한민국 중심에 대한 정책이 이 성립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그 5번째는 국민 친화적 에너지 수급과 녹색 환경. 이것은 뭐 여태까지 모든 사회에서 환경에 관한 문제, 이 환경으로 어떤 그 뭐 원전이라든가 기타 등등에 대한 관한 문제가 아마 포함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 문화의 확산과 세계화. 이것은 그 문화적인 차원의 얘기, 우리 저희 한류 문화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지금 자꾸 한류 바람으로 해서 이제 세계화되는 이런 의미에서 이 컨텐츠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얘기했고 마지막으로는 뭐냐면 지속 가능한 복지국가의 완성이랍니다. 내가 이미 선진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늘 그 지향하는 바가 복지국가인데 이런 복지국가를 좀 더 내실화시킨다든가 좀 더 공고히 하는 것 자체가 이 국정 과제로 제가 삼아서 그 뭐 여기서 제가 이제 슬로건과 서브 슬로건 그다음에 국정 비전, 국정 지표에서 약 이 정도를 제가 한번 큰 구상을 한번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백지 상태에서 이것을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이 후에 어떻게 그 많은 그 수정도 되고 이런 그럴 가능성이 충분히 있죠. 그리고 하여간 제 생각으로 그냥 만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하여간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자,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료주의 142페이지부터 342페이지부터 345페이지까지는 국책자문위원회 연구팀에서 우리나라의 주요 문제를 이렇게 쭉 열거를 좀 했고요. 비전을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슬로건 또 주요 목표 설정하고 정책 제언으로 방향 또 구체적인 내용 얘기를 쭉 정리를 좀 해놓은 게 있는데
참고하시도록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우리 국책자문위원회 위원이신데 전 문화관광부에서 고위직을 거치셨고 현재는 성균관대학교 초빙 교수로 계시는 박광무 교수님께서 비대한 청와대 책임 총리 시행 또 비효율적인 행정 개편 이런 제목으로 우리 정부 조직의 문제점 중심으로 3분간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네, 방금 존경하는 이주영 국책자문위원장님으로부터 소개받은 박광무입니다. 저는 성균관대학교 국정전문대학원에서 정책 가버넌스를 현재 연구하고 강의 중에 있습니다. 송종환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이렇게 발표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현재의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은 이게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은 상당히 과대한 이런 그 비대한 조직임에 반해서 정부와의 관계에서는 정부의 상전이 되어 있는 이와 같은 구조로 이 4년을 지나왔습니다. 5년 가까이. 그래서 이와 같은 구조는 아니다라는 것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청와대의 개편 방안을 제안을 드려보겠습니다. 대통령께서 수석비서관 회의를 통하여 중요한 정책을 발표하는 이와 같은 구조를 벗어나서 이제는 그 대통령이 의장으로 있는 그 국무회의에서 중요한 국정 사항을 발표하는 것이 맞지 않는가. 그렇게 해야 국정을 실질적으로 책임지고 있는 각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지면서 함께 나가는 구조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와대의 정례 브리핑은 시급한 정무적 판단이나 긴급한 그 외교 안보 조치가 필요한 이와 같은 부분에만 한정을 하고 일상적인 국정은 각 부처 장관이 책임지고 집행케 하는 이와 같은 구조로 가야 고도화하고 전문화되는 이와 같은 시대에 그 책임 행정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비서실과 정책실의 구조는 유지를 하되 수석비서관은 지금이 초연결 인공지능 그리고 메타버스로 가는 이런 시대인데 이에 맞게 개편이 돼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산하에 정무, 민정, 인사 그리고 현재 폐지되어 있는 교육문화수석을 포함하여 그 4개의 수석을 두고 대통령 정책실장 산하에는 경제 1수석, 경제 2수석 그리고 과학기술수석 이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오늘날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이와 같은 경제정책을 제대로 대통령을 보좌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것입니다. 가령 경제 1수석에서는 경제와 재정 그리고 고용복지정책 이와 같은 것을 총괄할 수 있겠고 그리고 그 경제 2수석에서는 통상과 무역과 산업정책에 집중하는 이와 같은 구조로 해야 우리나라의 그 세계 7대 또는 G9의 그 규모에 걸맞는 경제 규모에 따라서 이게 보좌기능이 되리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학기술수석을 두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그 급변하는 그 첨단 기술 환경과 그 미래형 일자리 대책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지금 청년 MZ세대가 원하는 좋은 양질의 일자리를 개발하고 이것이 또 함께 나갈 수 있는 이와 같은 구조로 갈 수 있겠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현재 보게 되면 이상하게 국민소통, 시민사회, 사회수석 이것이 비슷한 기능이 3가지 수석으로 나눠져 있어요. 이것은 그 정무수석과 민정수석실에서 충분히 커버할 수 있다고 보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교육문화수석을 살리는 이유는 미래 인재의 고도화 양성과 또 문화가 소프트파워로서 이제는 그 경제와 함께 양대축으로 가고 있는데 이 부분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대통령 경호처와 국가안보실은 첨단 기술과 우주 시대의 전개에 대비해서 미래형 시스템으로 전면 검토해서 필요한 개편을 다행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국가안보실 조직과 기능이 박근혜 정부 대비 정확히 2배가
정원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숫자 문제가 아니라 초연결 우주 시대에 그리고 대한민국의 현재 군사력 수준에 맞게 조직과 운영을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정부 개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무총리는 대독총리 또는 대행총리에서 국정의 일정한 책임과 권한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책임총리로 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기획재정부에는 경제와 재정정책을 수립해 놓으면 뭐합니까? 국회에서 그냥 다 바꿔버리는데, 그래서 국회가 임의로 변동하지 못하도록 입법으로 이것을 규정을 하고 대통령 경제재정정책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을 제안을 드립니다. 교육에 있어서는 현재와 같이 대학 교육을 통제하는 방식에서 대학의 자유를 선언해야 되지 않겠는가? 대학의 자율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현재의 국민의식 수준이나 또 대학의 고도화와 미래지향적인 것을 봤을 때에 언제까지 정부가 대학을 틀어지고 있는 구조냐, 이건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기여 입학제도 필요하면 과감하게 도입을 해서 정말 소수 인원이 막대한 돈을 가지고 들어와 갖고 등록금 때문에 없는 사람들에게 장학금 과감하게 풀어주고 이러한 구조로 간다 그러면 대학 문제가 그냥 해결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학의 평가 제도는 엄정하게 시행을 해서 부실대학을 예방하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과감하게 추방도 해야 되는 이런 구조로 가는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문화부총리제의 도입을 제안합니다. 그것은 21세기의 소프트파워의 핵심이 문화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하면서 또 사회 문화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조정 기능을 커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와 문화가 두 개의 수레바퀴로서 균형과 안정감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우리가 2020년대 이후에 21세기의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국정 방향으로 가면 좋겠다라고 판단합니다. 국무회의와 연동을 해서 국무총리 주재로 경제부총리와 문화부총리가 주례 협의회를 이렇게 한다면 이것이 국무회의와 함께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 있어서 NSC 회의를 함에 있어서 현재는 대통령이 만약에 부재 시에는 안보실장이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장관급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부통령제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긴급 안보 상황이 발생이 되었을 때에 이렇게 되면 국정의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국무총리나 또는 부총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관급이 국가의 긴급한 안보 상황을 판단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는가라고 보는 것입니다. 정권 교체가 될 때마다 방송과 언론을 장악하는 도구화로 비판을 받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중립성과 독립성을 가질 수 있도록 이것을 입법으로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현재 입법이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켜지지 않는다면 이걸 개선해야 되겠죠. 필요하다면 미국의 연방 대법원장처럼 종신제도 검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대통령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는 과거 권위주의 시대의 잔재로 봅니다. 이것이 시대적인 역할은 종료되었다고 보는데 만약에 필요하다면 21세기 한민족 시대를 대비하여 글로벌 한민족 국정자문회의 이와 같은 형태로 대체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그리고 형해화된 원자력 안전위원회가 실제로 원자력 전문가와 안전 관련 전문가로 위원이 구성이 되어서 작동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봅니다. 정부 통계 지표를 21세기형으로 전면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의 사초의 역할처럼 거의 독립적인 이와 같은 권한을 부여해서 통계의 독립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통일부는 폐지론도 있습니다만은 한다면 한민족부로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 이유는 글로벌 시대에 대한민국과 한민족의 미래를 조망하고 대비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전략과 정책을 추진해 나감이 타당하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허청의 경우에는 이것이 세계적인 경향과 맞춰서 지식재산청으로 개편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저작권국이 있는데 이것은 21세기의 문화자원이 문화반도체와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이게 자원인데 이것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는
문화자원 저작권 정책실로 개편할 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국토부의 새만금 개발청과 행복도시건설청이 있습니다만은 이와 같은 역할이 사실 현재 그 기능이 과연 필요한지 의문이 되고요. 이것을 인공지능과 자율주행 그리고 스마트시티를 복합적으로 관장할 수 있는 미래국토개발청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는 광역의 경우에는 인구이동과 도시화와 스마트화를 반영해서 기능적 측면과 인구사역적인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재편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기초지자체는 지역의 도시화와 또 스마트화 그리고 선진화 구도로 통합을 해서 전반적으로 전국의 기초지자체를 중도시화로 재편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박광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자료집에는 우리 국책자문위원회 재정경제금융분과의 김종석 위원장 또 외교통일분과의 길정우 위원장의 이 토론문이 올라 있습니다. 일자리 중심 성장 또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배분되는 따뜻한 시장 경제, 창의와 도전 기회가 가득한 기업 생태계 조성, 또 내실 있고 신뢰 외교, 평화 공존에서 시작하는 분단 해소 등 잘 있는데 이 부분들은 오늘 발제자의 특별한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하셨기 때문에 자료집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국책자문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이십니다. 과거 정부에서 청와대, 외교부, 국정원에서 일을 많이 해오셨고 마지막 파키스탄 주 파키스탄 대사를 역임하셨던 우리 송종환 수석 부위원장님으로부터 이 대북 문제 또 북한 핵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해주시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송종환입니다. 제가 이 북한 문제, 유엔 문제, 핵 문제 이거 공부한 지가 한 50년 됐습니다. 26살 때 평양 남북대학 갔었는데 그러고 지금 이제 50년 된 겁니다. 북한은 1992년부터 2019년까지 27년간 이 한국, IEA, 또 미국 국자회담 등을 하면서 핵을 개발해서 6번 실험했어요. 그러고는 2018년에 이 완성했다고 선포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지금 핵 폐기 문제에서 절대 응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나마 지난번 이 트럼프 대통령하고 대화를 하면서 북한이 생각하는 비핵화가 북한 핵 폐기를 안 한다는 걸 분명히 밝혔어요. 주한미군 철수하면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동안 우리 정부는 계속 2번이나 2018년 4월 27일 회담하고 나서 그 다음날 김정은이 1년 이후에 한다고 신문을 크게 냈어요. 그 다음에 또 정의용 실장을 또 만나가지고는 북한이 트럼프 행정부 끝나는 2021년 금년이죠. 1월 21일 전에 핵 폐기한다고 했어요. 이게 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제가 정책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이 트럼프와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과 대화를 하면서 북한에 대한 대북 제재가 없어버렸어요. 이걸 빨리 복원시켜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북한 핵무기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대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이게 생각한 건 뭐냐면 한스 몰겐소라고 하는 국제정치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쓴 책에 의하면 이렇습니다. 다투는 두 나라 중 핵 위협을 받는 나라가 핵 반격 수단이 없으면 1945년 8월 미국의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폭투하 후 일본처럼 완전 파괴되거나 무조건 항복이라는 두 가지 선택밖에 없다고 했어요. 여러분 뭐 우리가 또 그런 상황 아닙니까 지금? 드골의 경우에는 핵무기가 없으면 위성국에 불과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빨리 이 문제를 이걸 공포의 균형이라고 그래요. 북한이 핵을 쏠려고 할 때, 미사일 쏠려고 할 때 내가 반격해 나도 망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나름 그 2019년 5월 3일 박근혜 정부 때 북한의 핵실험 6번째 매진했을 때 우리 전 국방부가 삼축 타격 체제라는 걸 만들어낸 게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핵을 쏠라 그러면 그걸 잡아내는 거, 또 그다음 방어하는 거, 대량 응징보 이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빨리 조기고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미국과 우리가 핵이 없는 상태니까 미국과 협력을 강화해가지고 우선 한미 군사합동 훈련을 재개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미국의 합정 제식이 현실화되도록 적시성이 있도록 우리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지도자가 할 일은 뭐냐 하면 북한의 핵 폐기를 유도하고 내실에는 북한 핵 억지를 위해서 미국과 전략적으로 협의하는 그런 국가 지도자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지금처럼 뭐 국제회의 가면 혼자 서 있고 이런 사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응? 간단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 가지가 방안을 제시했어요. 제가 북한이 핵에 응하지 않으면 미국이 전술핵을 재배치한다. 나토식 전술핵무기를 공유한다. 미국의 양해하에 북한이 핵 폐기하면 한국도 핵무장한다. 그러나 북한이 핵 폐기하면 우리 중단한다는 거죠. 세 가지의 제시를 우리 앞으로 대통령 되는 사람이 그런 걸 해야 된다. 그죠? 그럼 이거는 이제 문제는 이 정책이 미국의 정책과 맞지 않아요. 미국은 NPT 체제를 유지하려고 하니까. 근데 이걸 미국한테 설명을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논리가 제가 7가지를 제시했어요. 북한이 남북한 간 대화와 미북한 간 대화의 진정은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핵을 가진다. 그런 절차를 취하면.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에 민감한 중국이 북한 핵 폐기에 적극적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제가 근무했던 파키스탄을 중심으로 생각해 보면 우선 중국과 인도 간에는 여러분 가끔 신문에 볼 겁니다. 이 총을 안 쏘고 몽둥이로 싸워요. 그리고 뭐 10km, 20km 왔다 갔다 하기도 하고요. 또 인도 파키스탄도 마찬가지예요. 국경에 있는데도 그렇게 뭐 10km, 20km 와서 비행기도 오기도 하고요. 전투를 합니다. 그런데 큰 전쟁이 일어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 양쪽이 다 중국, 인도, 파키스탄 다 핵이 있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핵이 있다 그러면 북한이 연평도 무슨 이상한 짓 안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의 핵무장은 미, 중국 간 평화경쟁 시대에 중국의 주한미군 타격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또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한다는 것도 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최악의 경우에 미국이 대북 군사 옵션을 취할 경우 그런 미국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우리한테 핵을 주어서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이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 자꾸 북한이 대화에 나오도록 당근을 줘야 된다고 예측하는 거예요. 북한 당근 줘서 대화 나오지 않아요. 옛날 72년도 그렇고 처음 남북 대화할 때 2000년 김대중 정부 할 때도 북한의 경제에 어려움이 있어 나옵니다. 또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1992년 남북한 총리회담 때는 동그라프와 무너지니까 나온 거예요. 지난 2018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김정일이 나오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 경제 공갈을 쳤잖아요.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이게 북한을 다루는 방법은 이렇게 흥정하는 방식을 하면 안 되고 이건 북한은 협상이 뭐냐 하면
전쟁에서 이기지 못하는 것을 말로 이긴다는 것이 북한의 추상술이에요. 이게 말로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예.